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동춘 교수입니다. 가을이 꽤 깊어졌죠? 네, 나뭇잎색으로 가을의 깊이, 그리고 낙엽의 숫자로 가을의 깊이를 알 수 있는데 정말 깊어졌습니다. 더불어서 겨울도 자기의 계절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큼 한 걸음 다가오고 있는 듯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꽤 추운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11주차 강의군요. 이번 주 강의는 급변하는 한반도의 정세 속의 통일 방법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강의에서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진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안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코 희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좋았다 내일 안 좋아질 수 있듯이 오늘 안 좋았다고 내일까지 안 좋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 좋았다 내일 안 좋고 내일 안 좋다 모레 좋아질 수 있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듯이 남북관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통일을 향한 걸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사실 세계가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도 급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희망을 갖고 한반도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남북한 양측의 통일 방법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측에서의 통일 방법론, 북측에서의 통일 방법론, 그리고 남측과 북측이 서로 인정하는 통일 방법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을 사건으로 본다면 어느 한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수업에서 차근히 그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통일은 어느 시점에 한순간처럼 우리에게 올 것이에요. 그러나 통일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해결해야 할 일들은 현실적으로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의 분단에서 비롯된 남한과 북한의 차이점을 해소하는 작업을 비롯해서 수많은 과제를 체계적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자주 설명을 드리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분단의 세월이 75년이고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깊어진 갈등의 골은 70년 이상입니다.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남한과 북한은 점차 그 차이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다랗게 벌어진 차이점을 해소하는 작업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남한에서 해석한 역사 해석과 북한에서 해석한 역사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익숙해진 정치제도, 경제제도, 사회제도들 각각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차이가 없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문제가 많이 줄어들겠지만 이 차이가 굉장히 커진다면 이것을 해소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비롯해서 수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체제 또는 어떤 체계, 어떤 제도, 어떤 법, 네, 그것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제들을 체계적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해 나가야 하는 거죠. 우선순위를 두고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순서를 정해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야 하는 거죠. 그렇기에 통일은 점진적인 과정으로서의 통일이고 단계적 통일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통일이 돼도 제도적으로, 지리적으로 혹 통일이 됐다 할지라도 심리적 통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오랜 세월 우리가 다른 문화를 형성하고 다른 체제 가운데서 살아왔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큽니다. 예, 그 차이가 큽니다. 커다란 차이들을 하루아침에 하나로 또 이해하는 부분으로 만들어낼 수 없거든요. 네. 남녀가 결혼을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서로 손발이 맞는 거 아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을 결혼으로 이해를 하자면 점진적인 과정이 필요한 거고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만 하나로 갈 수가 있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단계적 통일일 수밖에 없다고 우리 수업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통일과 관련된 유형, 그리고 시기, 그리고 단계 등 근본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통일과 관련된 유형, 통일과 관련된 시기, 통일과 관련된 단계,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개념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통일을 우선 개념적으로 파악해서 유형화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의 유형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이것을 개념적으로 파악해서 유형화하면 통일 과정의 진전 속도에 따라 점진형과 급진형으로 구분됩니다. 네. 이 점진형이라고 하는 것은 단계에 따라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급진형은 어느 한쪽에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서 통일 과정이 단기간에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네. 북한이 급격한 붕괴 혹은 추락으로, 혹은 남한이 급격한 붕괴 혹은 추락으로 어느 한쪽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이 될 때 통일의 과정이 단기간에 진행이 되는 경우란 말이죠. 이것을 급진형이라고 유형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통일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의 비중에 따라 대칭형과 비대칭형의 구분이 가능합니다. 대칭형은 남한과 북한이 통일 과정에서 동등한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인 거죠. 대칭. 아시죠? 비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이 기울어지고 어느 한쪽이 높아지고 하는 겁니다. 이런 비대칭형은 남한과 북한 중에서 어느 한쪽이 상대적으로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대칭형, 비대칭형, 그리고 점진형, 급진형으로 통일 유형론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통일의 진전 속도와 역할의 상대적 비중에 따라 통일 유형을 분류를 해보면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표에 보시다시피 균등형, 급변형, 선도형, 흡수형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균등형은 점진과 대칭입니다. 예, 점진형과 대칭형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균등형입니다. 네, 점진적으로 그 역할이 대등하게 진행되어지는 거죠.
여기에 급변형은 급진형과 대칭형. 그래서 어느 한쪽의 상황에 급변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단기간 내에 통일이 이루어지되 그 역할에 있어서는 대칭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선도형인데 점진형과 비대칭형. 예. 그리고 네 번째 유형은 흡수형입니다. 네, 흡수형. 흡수형으로서 급진과 비대칭, 예, 비대칭 이렇게 이렇게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등형, 급변형, 선도형, 흡수형이라고 하는 네 가지 유형론으로 통일 유형론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유형인 균등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죠. 이 균등형, 이게는 점진형과 대칭형을 가지고 있는 균등형은 남한과 북한이 이 통일 과정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상호 동등한 관계로 통일 협상이 진행되는 통일 유형입니다. 네.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상호 동등한 관계로 통일 협상이 진행되는 통일 유형이에요. 이런 통일 유형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의 개혁이 매우 성공적으로 결합되어 추진되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한 가장 이상적인 통일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급격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어느 한쪽이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균등한 가운데 그리고 점진적으로 통일을 진행시킬 수 있는 거죠. 이것을 균등형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북한의 내부 개혁의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북한의 내부 개혁이 성공하더라도 북한 사회의 기득권층과 북한 주민 모두에게 통일에 대한 혜택이 낮아 통일 과정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러므로 균등형 통일 과정은 남한 사회 일부의 일방적인 희망사항일 뿐 현실 가능한 통일 유형으로 보기에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장 이상적인 통일 유형이에요. 그러나 뭐 꼭 북한만 그렇지는 않지만 뭐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 북한의 내부 개혁의 성공 가능성이 낮죠. 예, 세습 독재인데요. 그리고 혹시 내부 개혁이 성공하더라도 북한 사회 기득권층과 북한 주민 모두에게 통일에 대한 혜택이 낮다고 하는 사실이죠. 네, 이것은 뭐 물론 진행해 봐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균등형으로 가게 된다면 그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유형을 살펴볼까요? 급변형이죠. 급진형과 대칭형을 가지고 있는 급변형은 북한의 내부 변동에 의해 급변 사태가 발생하여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게 되고 남한과 북한이 동등한 상황에서 통일 과정을 진행하는 통일 유형입니다. 네. 유형론이니까 상정해 보는 거예요. 이런 조합을. 이 유형은 북한의 경제개혁의 실패와 북한의 개혁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및 민주화 요구에 의한 북한 주민 저항 발생으로 사회적 통제력이 급격하게 약화됨으로써 급변 사태가 발생되는 경우에만 진행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는 북한 내부의 어떤 저항 세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민주화 요구가 급격히 불일 듯 일어났을 때, 그래서 북한 사회가 사회적 통제력을 급격히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에 급변 상태가 발생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만 진행될 수 있는 것이 급변형 통일 유형입니다. 하지만 급변 사태의 발생과 남북 관계의 대칭적 통일 과정 진입은 비현실적 통일 유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급변 사태의 발생 요인이 어떤 경로이든 간에 북한이 외부로부터 자원의 지원, 특히 남한 자원의 대거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을 인정한다면 남북한 대칭적 통일 과정은 그 현실성이 낮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동등한 상황에서 통일 과정을 진행하는 통일 유형이 급변형인데 현실적으로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지원받아야 할 일이 오히려 많다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특별히 경제적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남한 자원의 대거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이미 인정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칭적 통일 과정은 그 현실성이 낮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세 번째 유형을 볼까요? 세 번째 유형은 선도형으로 점진형과 비대칭형을 가지고 있는 유형이죠. 이 선도형은 북한 개혁에 따라 점진적 통일 과정이 진행되고 북한 주민이 남한 사회를 대안으로 인식하며 남북 합의에 의한 비대칭적 통일 협상이 진행되는 가장 현실 가능한 통일 유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점진적으로 통일이 진행이 되되 비대칭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선도형인 거죠. 선도형 통일 유형에서는 북한 주민이 남한 사회를 대안으로 보는 체제 전환적 개념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며 남한 의존형 경제 개혁과 통일 지향이 북한 주민들에게 매력적으로 인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남한 사회에 대한 동경, 그리고 남한 사회에 대한 어떤 보다 좋은 감정, 보다 좋은 이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선도형 통일 유형의 적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 위기에 대한 다양한 대응 과정에서 체제 전환으로 수렴된 역사적 사례를 볼 때 그 현실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번째 유형을 보도록 하죠. 네 번째 유형은 흡수형입니다. 이 흡수형은 급진형과 비대칭형을 가지고 있는 통일 유형론이죠. 이 흡수형은 북한의 급변 사태와 함께 남한의 주도권을 북한이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흡수되는 통일 유형이에요. 독일의 통일 과정과 유사하지만 한반도 국제 환경이 독일 통일의 상황과 과정이 다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 네 번째 유형인 흡수형은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겠습니다. 흡수형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희박하다. 이렇게 통일이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희박하다라고 하는 거죠. 북한의 경우 지정학적 이점을 이용하여서 중국으로부터 자원 동원이 가능하기에 북한의 급격한 붕괴로 인한
남한 주도형 통일 방식은 현실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내파에 의한 내부 폭발에 의한 내부 분열에 의한 북한 정권의 붕괴에도 중국의 적극적 개입으로 친중국 정부 수립에 노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네. 그는 중국이 재빠르게 손을 쓸 것이다. 북한이 붕괴가 될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은 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에 지속적으로 경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주변국의 대북 봉쇄 전략으로 인해 북중 무역이 심화된 측면을 고려할 때 흡수형은 그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어찌되었던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그런 상태이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같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같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로서 일종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 연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가깝지 않아 보여도 사회주의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패밀리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의식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북한의 필요를 음으로 양으로 채워주고 지원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네. 출석 체크를 할까요? 지금 막 설명한 통일유형론 4가지, 그 통일유형론 4가지는 무엇인지 적어서 제게 보내주십시오. 지금 설명한 통일유형론 4가지는 무엇인가요? 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통일 단계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시각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고려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가 분단된 시점부터 통일을 논의해 왔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표출되어 있어요. 네, 이게 통일에 대한 주장이 다양한 방식으로 또는 다양한 내용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을 둘러싼 논의가 보다 객관적 기준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의 주장들이 상정하고 있는 통일에 대한 시간대적 사고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 단계론을 좀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이라는 명제는 통일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항상 미래 문제이기 때문에 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네. 분단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긴장과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단을 통일로 성취시키기 위해서 일을 진행을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이 다 미래를 끌어안고 가는 거거든요. 미래는 사실 그 어떤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 자체로 어떤 불확실성 혹은 앞을 모르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특별히 분단의 상황 속에서 통일이라는 명제를 성취해내기 위해서 미래라고 하는 불확실성을 늘 염두에 두고 계획도 세우고 방법론도 찾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과 관련한 시기적 고려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통일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을 나누어 보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통일 준비 시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통일 과정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상국가 운영 시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완비되고 구비된 뒤에야 정상적으로 국가가 운영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통일 준비 시기는 현재 시점에서 통일 과정에 진입하는 시기, 그때까지가 통일 준비 시기입니다. 그러니까는 현재 한반도는 통일 준비 시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통일 과정 시기라고 하는 것은 통일이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입니다. 어느 시점에 통일이 선언이 되고 그리고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 모든 제도들과 체계들을 이제 통합시키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완성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정상국가 운영 시기라고 하는 것은 통일이 완성이 되어서 통일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지는 시기, 그것을 정상국가 운영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림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요. 현재 우리의 한반도 상태는 통일 준비 시기다. 그리고 미래 어느 날 통일을 선언하면 거기에 맞춰서 통일 과정 시기가 진행이 되어지는 거다. 그리고 체제 통합 단계, 국가 완성 단계가 끝나고 나면 정상국가 운영 시기가 온다. 이렇게 세 시기로 전 과정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통일 준비 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면 통일 준비 시기는 한반도가 분단된 시점에서부터 통일 과정에 진입하기 직전까지의 시기를 상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기를 상정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이 통일을 국가의 주요 목표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통일 준비 시기의 국가 정책도 통일을 성취하는 데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통일을 위한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애쓰느냐, 이 모든 것이 통일을 성취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정상국가 운영 시기, 맨 마지막 단계죠. 이 시기는 통일 과정이 진행되어 분단 시절의 문제점을 기억할 필요조차 없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단일한 통일 국가로서의 국가의 정체성이 확립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가야지 됩니다. 사실 통일은. 네. 한편 통일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주요 대상 시기인 통일 과정 시기는 통일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정한 기간의 과도기를 거쳐서 통일국가를 선포한 이후에 남한 지역과 북한 지역이 실질적인 통합 과정을 진행하여 완성된 통일국가를 이룩하는 시기, 바로 통일 과정 시기입니다. 사실 이 세 시기 중에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더 어려운 시기가 통일 과정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따로따로의 것을 하나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 과정 시기는 굉장히 힘든 시간일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계속 더 가보죠. 이와 같은 긴 안목에서의 시간적 구분은 우리가 통일이라는 명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기초가 됩니다. 이러한 3대 시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역시 통일 과정 시기예요.
이 시기는 분단 해소 단계가 필요하고 체제 통합 단계가 진행되어야 하고 국가 완성 단계로 가야 하는 3단계로 구분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통일 선언을 하는 것을 전후로 해서 분단 해소 단계와 체제 통합 단계, 국가 완성 단계로 그렇게 통일의 과정이 진행되어지고 이 단계의 시기를 통일 과정 시기라고 말하는 거죠. 분단 해소 단계를 살펴볼까요? 분단 해소 단계는 통일 과정으로 진입한 이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로서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실질적인 사안으로 간주하고 통일 협상을 진행하는 통일 선포 직전의 단계입니다. 통일을 결혼으로 비유하자면 분단 해소 단계는 약혼 기간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의 실현을 전제로 한 과도기 성격을 가집니다. 즉 남북 협상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서 통일 선언을 함으로써 분단 해소 단계는 체제 통합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통일 선언을 하기 전까지 분단의 여러 문제들을 해소하는 단계. 예, 해소해야 통일 선언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분단의 해소 과정에서 중요한 건 서로의 과거사, 서로의 옛 문제들을 해소하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체제 통합 단계는 통일 과정 시기의 두 번째 단계로서 남한과 북한이 통일 국가를 선포하는 통일 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남한 지역과 북한 지역에 대한 재반 통합 과정이 진행되는 단계가 바로 체제 통합 단계라고 하는 사실이죠. 네. 국가 완성 단계는 통일 과정 시기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 세 번째 단계는 이전 단계에서의 남북한 통합 작업의 결과 대부분 분야에서 통합은 실질적으로 진전되었지만 국민 개개인들이 느끼는 사회 심리적인 미진함 같은 문제들을 정리하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통일이 선언됐다고 해서 마음까지 통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제도와 구조, 이것은 강제적으로 통일이 가능해요. 그러나 사회 심리적인 통일은 강제화될 수 없어요. 강제적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바로 국가 완성의 단계는 사회 심리적인 미진함 같은 문제들을 정리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단 이후 그동안 남북한에서 내세운 통일론은 다양합니다. 먼저 남쪽부터 보면 남쪽에서는 무력 통일론, 북진 통일론, 순공 통일론 이러한 통일론 등을 거쳐서 4.19 이후에는 평화 통일론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5.16 군사 쿠데타로 철퇴를 맞습니다. 참 좋은 통일론이었는데 말입니다. 그 뒤에 한민족 공동체 통일론 또는 민족 공동체 통일론, 국가연합 통일론이 나왔습니다. 사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김영삼 정부 이후 현재 정부에 이르기까지 공식적인 국가의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론입니다. 그러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노태우 정부에서 제안했던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과 그 맥을 같이 하고 그 뒤를 이어서 내놓은 방안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조금 전에 발언을 한 것입니다. 북쪽은 무력 통일을 시도했다가
적과 통일론의 의도를 숨긴 채 연방제 통일론을 제기했습니다. 연방제 통일론도 초기에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듯 하다가 이후 지방정부의 강화를 주장하는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네. 이게는 무력 통일에서 적과 통일론의 의도를 숨긴 채 연방제 통일론을 제기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은 분위기가 초기보다는 많이 달라졌지만 시작은 이렇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북은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표명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는 선에서 타협하고 공유하는 통일론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각각 남과 북이 가지고 있는 통일 방안이 있었지만 2000년 6월 15일 남측의 연합제 방법론하고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방법이 서로 공통점이 많다고 하는 점에서 각각의 통일 방안을 인정하는 타협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유하는 통일론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북에서는 남의 연합제 통일론을 인정하고 남에서는 북의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론을 수용한 거죠. 네, 인정한 거죠. 네. 그동안 무력 정복을 통해 통일하겠다는 남북한 모두의 시도는 사실 실패했습니다. 더 기도되어서도 안 되고요. 이게 베트남식 통일이 재현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남측에서도 북측에서도 무력 정복을 통해서 통일하겠다고 하는 시도는 더 이상 기도되어서는 안 된다. 시도가 더 이상 기도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독일 통일에서 보듯이 흡수 통일을 꿈꾸는 분들도 계셔요. 그것은 북한 붕괴론의 근거에 있어요. 그 흡수 통일론은 또 하나의 내전이나 북한 동맹국과의 국제전쟁, 나아가서는 제2의 한국전쟁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흡수 통일이라는 것 굉장히 조심스럽게 정리해야 됩니다. 이게는 상대방이 힘이 없을 땐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는 통일이지만 그러나 흡수 통일 그 자체를 꿈꾼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대안의 하나로 중립화 통일론이 상정되었어요. 여하튼 그동안 공식적으로 제안되었던 남북한의 통일 방법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본격적으로 남북한의 통일 방법론을 살펴보기 전에 기왕 말 나온 김에 중립화 통일론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중립화 통일론은 많은 지혜와 합의, 설득과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 실현에는 난관이 첩첩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통일 방법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중립화론이 사실 대두된 것은 오래됐습니다. 한반도가 처한 지정학적 입지 때문이죠. 한반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충돌하는 곳이어서 그런 역사적 순간마다 간헐적으로 중립화론이 제기되었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고세 중세에도 비슷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하고 일본 간에는 1882년 이모군란과 1884년 갑신정변 때 중립화론이 대두되었고요. 1885년 거문도 사건 때에는 6.1준이 중립화론을 제기했습니다. 그 뒤
러시아와 일본이 각축을 벌이던 시기에 러시아, 일본, 미국 3대국이 보장하는 한반도 중립화안이 나타났습니다. 1904년 2월 러일 전쟁을 앞두고 한국이 이런 맥락에서 국외 중립을 선언했지만 일본은 이 선언을 무시하고 한일 의정서를 늑약해요. 해방 후에도 한국 중립화론은 더욱 자주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가 결렬 상태에 있을 때 미국의 웨드마이어 장군 등이 중립화론을 제기했죠. 한국전쟁 후 휴전협정 전후 한때에도 이승만의 비서경 고문이었던 올리버 미 국무장관 델레스, 상원의원 노울레스, 맨스필드 의원이 중립화론을 제기했고요. 재미한국인 김영준, 최봉윤, 황인관과 한때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지냈던 제1교포 김삼규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 뒤에도 한반도의 중립화는 끊임없이 제기가 되었죠. 한반도 중립화는 중립화 통일론의 다름이 아닙니다. 중립화는 국내 상황이 상응해야 하기 때문에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외에는 성공한 전례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과거 평화통일론을 적화통일론의 아류로 취급했기 때문에 중립화 통일론은 그렇게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민족의 먼 장래를 바라본다면 중립화론은 가장 깊이 고민해야 할 통일론의 하나입니다. 남북 해외 동포가 이 문제를 두고 머리를 조아려야 하고 주변 국가들의 전폭적인 동의도 구해야 합니다. 주변국이 비록 성현의 나라라고 해도 중립을 해치는 외세에는 무력으로 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통일론은 시급한 통일론과는 거리가 있기에 주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어찌되었든 중립화 통일론이 논의된 건 오랜 사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남측의 연합제 통일 방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 방안이 각각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측의 연합제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제안한 통일 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이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김영삼 정부가 제안한 이후 지금까지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전 정부인 노태우 정부에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내놓은 것을 개정해서 좀 더 발전시켜서 내놓은 방안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굉장히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기조 위에 통일 과정을 화해 협력 단계, 그리고 남북 연합 단계, 그리고 통일 국가 완성 단계라고 하는 3단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화해 협력 단계. 먼저 화해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남북이 연합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고 남북이 연합하는 단계에서 그 다음에 통일국가 완성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3단계의 점진적 단계적 통일론을 이야기한 겁니다. 제1단계인 화해협력 단계를 설명을 드리면 이 화해협력 단계는 남북한이 적대와 불신 그리고 대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상호 신뢰 속에서 남북 화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면서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실시함으로써 평화 공정 관계를 추구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이게는 화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거죠. 아무래도
지리적이고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이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니까요. 물론 가장 큰 문제이자 중요한 것은 심리적 정착입니다. 예, 화해의 심리적 정착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남북한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상호 체제라는 게 뭐죠? 체제, 정치 체제, 경제 체제, 사회 체제, 네, 문화 체제. 이런 체제들을 기본적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존중하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존중하는 가운데 분단 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을 통해 상호 적대감과 불신을 해소해 나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업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대화를 해야 뭐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상호 존중이라고 하는, 상호 체제에 대한 존중, 인정과 존중이 없이 통일을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하고 갈등 해소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너를 인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를 존중하는 것, 이것은 소통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을 통하여 민족 공동체를 회복하면서 그 파급 효과를 바탕으로 정치적 통합의 여건을 성숙시켜 나가는 기능주의적 통합 방안입니다. 기능주의적, 네, 기능주의적 통합 방안입니다. 네. 이게는 정치적 작업이 결국 필요하다는 얘기이고, 그러면서도 정치적 작업만으로는 사실은 되지 않죠. 다시 말해서 남북한 관계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비정상적인 관계의 정상화. 그렇죠. 지금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분단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의 조국이, 하나의 민족이 분단되어 있고, 그리고 서로 원수처럼 지내고 있으니까 이것은 비정상적인 관계입니다. 이 비정상적인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상적인 남북한 관계에서는 평화 정착, 분단의 고통 해소, 또는 분단의 고통의 최소화, 민족 동질성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계의 정상화가 화해 협력 단계에서 성사된 후에야 정치적 통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죠. 물론 처음에 만남은 정치적 만남으로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정치적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신뢰라고 하는 것, 네. 그리고 마음을 열어놔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남북한이 적대적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제1단계인 화해 협력이 가장 실질적이면서도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1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남북한 간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고 정착되면서 상호 신뢰가 축적되면 남북한 관계는 평화를 제도화하고 통일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남북연합 단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2단계로 가는 준비인 거죠. 네. 그럼 2단계를 보죠. 2단계인 남북연합 단계는 통일로 가는 중간 과정으로 남과 북이 상호 협력과 공존 공용 관계를 도모하면서 통일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과도적인 통일 체제인 남북연합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남북연합, 연방, 네, 공화연방. 그러니까 과도적인 통일 체제인 남북연방 또는 남북연합. 네, 남과 북의 제도가 함께 있으면서 하나로 가는 작업들을 해나가는 거죠. 네, 중간 과정인 거죠.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남북한의 합의에 따라 법적 제도적 장치가 체계화되고
남북한이 공동으로 구성하는 기구에서 국가 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가 됩니다. 끊임없이 논의가 돼야 돼요. 예. 논의할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논의들이 구체적으로 그것도 진행되어야 하는지요. 예. 받아들일 것과 양보할 것과 그리고 지켜야 할 것과 뭐 등등 여러 가지 서로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양보를 받고 타협하고 양보하고 하느냐, 뭐 이런 방안들이 논의가 돼야 됩니다.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서는 기본적으로 남북정상회의, 남북강요회의, 남북평의회, 공동사무처의 상설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상이 끊임없이 만나야죠. 어찌되었건 통일을 논의하는 과정에 접어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정상들이 계속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장관들이 만나야 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만나야 되고, 이것을 진행하는 사무가 돌아가야 되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상설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연합에서 어떤 기구를 두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는 남북한 간의 합의에 의해 구체적으로 결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남한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자고 얘기할 수는 없죠. 합의에 의해서 회의를 구성하고 기구를 구성하고 해야 한다는 거죠. 장기간의 분단에 의한 남북한 간의 상이한 이념과 체제로 인하여 상호 불신과 이질화가 심화되어 온 남북한 사회가 신뢰 회복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정치적 통일의 길로 간다는 것은 당위론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러니까는 민족 통일, 한민족의 하나됨, 이것은 당위적인 거죠. 그러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당위론적인 의미만을 부각시키고 고집해서 나아갔다가는 큰 낭패를 치르고 큰 당혹감을 만나게 됩니다. 네.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잘 밟아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의 기본입니다. 따라서 통일의 과도적 결합으로서의 사실상의 국가연합인 남북연합 단계를 설정한 것은 매우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3단계를 살펴보죠. 통일국가 단계는 마지막 단계죠. 남북연합 단계에서 구축된 민족 공동의 생활권을 바탕으로 남북한 두 체제를 완전히 통합하여 정치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으로 일민족 일국가로의 통일을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예. 일민족 이국가로서 그동안의 통일 논의가 진행이 되다가 이 3단계에서는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일민족 일국가로서의 통일을 완성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즉 남북한 의회 대표들에 의해 마련된 통일헌법, 이 통일헌법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통일이 되면 어떤 헌법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헌법학자들 간에 많은 의견 교환이 있고 이것이 연구물로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나 남한 일방적인 통일 헌법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남북이 만나서 통일 헌법을 만들 때는 다른 헌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남북한 의회 대표들에 의해 마련된 통일헌법에 따라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 통일정부,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함으로써 일민족 일국가로 통일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통일은 이제 마지막 단계인 겁니다. 통일국가의 국가 형태는 단일국가,
단일 국가로서의 민주공화국이며 통일 국회는 양원제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사실은 또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러나 어찌되었건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서는 이런 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통일 국가에 이르는 과정 및 시기는 남북연합 단계까지의 남북관계의 성격 및 남북한의 이념, 정치체제 면에서의 동질화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 민주공화국. 근데 민주라고 하는 것은 뭐 기본적인 거고, 공화국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남북연합 단계에서 남북통합의 성과에 따라서 통일국가에 이르는 기간은 단축될 수도 있고 좀 길어질 수도 있고 또는 연기될 수도 있고 지체될 수도 있고 하는 거죠.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통일국가에 이르기까지의 물리적 시간보다는 어떻게 하면 통일 과정 및 통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고 통일로 효과적으로 남북 통합을 이룰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물리적 시간보다는 심리적 작업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네. 얼마나 빨리 가느냐, 얼마나 빨리 통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일 이후에 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미리 예측을 하고 예방책들을 마련해 놔야 한다는 것. 네. 그리고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 그리고 심리적 그런 모든 장치들을 해야 한다는 것. 네. 또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야 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서 남북연합이라고 하는 것, 국가연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설명을 드리면서 남북연합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는데 이 남북연합의 성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연합은 국제법상 독립국가가 상호 대등한 국제법적 지위를 보유하면서 공동이익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조약에 의해서 합의한 범위 내에서 협력하는 국가결합 형태예요. 예, 국제법상 독립국가가 상호 대등한 국제법적 지위를 보유하면서 공동이익을 위하여 예외적인 조약에 의해 합의한 범위 내에서 협력하는 국가결합 형태예요. 따라서 국가연합의 구성국은 그들의 주권과 독립권을 국가연합에 이양함이 없이 연합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성국은 완전한 주권국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같은 국가연합의 주요한 일반 성격 혹은 지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권과 독립권을 가지고 있은 상태에서 연합하는 거죠. 예. 자, 그것의 주요한 일반 성격. 첫째, 대외관계에서 국가연합의 구성국은 국제법 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 국제법상으로 보장을 받는 거죠. 둘째로, 국가연합의 구성국에 대한 관계는 국제법 질서에 속하는 거예요. 연합헌법은 구성국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구성국은 각기 별개의 독립된 헌법을 가지며 연합의 중앙정부가 구성국 정부에 종속하는 특징을 갖는 거죠. 예. 중앙정부가 구성국 정부에 종속하는 특징을 갖는 거죠. 셋째, 국가연합에서는 연합의 공통국적이 없고 개인은 각 구성국의 국민인 겁니다. 예. 그리고 즉 연합의 국민은 각자의 구성국 국적을 갖는 거예요. 국가연합의 구성국 국민에 대한 관계를 보면 구성국 정부의 대표로 구성되는 합의체인 공동기구에서의 결의는 각 구성국 국민을 직접 구속하지 못하고 각 구성국이 연합의 공동결의를 수락하여
입법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하나여 구속한다는 거죠. 네. 각 구성국이 여러 구성국이 합의한 것을 받아들이는 경우에 한해서만 법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넷째로 국가연합 중앙정부는 자기의 병력을 갖지 않는 거예요. 국가연합이 대외적으로 전쟁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중앙정부는 각 구성국에 필요한 병력을 요청하여 연합군을 조직하는 거죠. 이게는 중앙정부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협조를 중앙정부를 받는 거죠. 예, 각 구성국의 협조를 받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이고 기능인 거죠. 남북연합의 성격에 대해서는 국가연합과 연방제 사이에 위치하는 체제연합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국가연합의 성격과 유사하다는 견해가 있고요. 연방제보다는 국가연합에 가깝지만 특수한 형태로서 연합 형태에 가깝다는 견해 등 여러 가지 시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남북연합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 네. 그래서 그 견해 중에 대표적인 견해 세 가지가 바로 국가연합과 연방제 사이에 위치하는 체제연합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기본적으로 국가연합의 성격과 유사하다는 견해가 있고, 그리고 연방제보다는 국가연합에 가깝지만 특수한 형태로서 연합 형태에 가깝다는 견해,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국가연합을 얘기하더라도 한반도라고 하는 지리적, 정치적 환경의 특이성에 의해서 남북연합을 보는 견해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나라 통일원의 해석에 의하면 남북연합은 통일을 지향하는 과도 단계로서 국제법적으로는 부분적으로 국가연합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주권 국가 간의 관계를 상정하는 국가연합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보죠. 첫째, 남북연합 단계에서 남북한은 대외적 측면에서 국제법적 주권 국가로 존재하기 때문에 남북연합은 분명히 연방제와는 다른데, 둘째, 남북연합 단계에서 남북한은 통일 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를 유지하면서 통일 문제에 대하여 협의하고 협력의 범위를 넓혀간다는 것으로, 이런 점에서 남북연합은 독립된 국가 간의 관계를 가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국가연합과도 다르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는 독립된 국가이지만 그러나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를 유지하면서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 네, 같은 민족으로서의 내부적인 특수관계를 유지하면서 통일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협력의 범위를 넓혀간다는 것을, 이런 점에서 남북연합은 독립된 국가 간의 관계를 가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국가연합과도 다르다고 하는 것. 네, 미묘한 차이죠. 이런 측면에서 남북연합은 민족 공동체예요. 민족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공정 공용의 통일 과정의 정치적 표현으로서 다분히 통일의 중간 단계를 포괄적으로 나타내주는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고 주장합니다. 통일원에서는. 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와 같이 남북연합이 통일원의 해석에서도 나타나듯이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성격을 지니는 것은 두 개의 한국을 장기화 또는 고착화하는 분단 지향적 접근이라는 비판을 우려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남북연합 안에서 남과 북은 각자의 외교, 군사력 등을 보유한 주권국가로 남게 되지만 그렇다고 한반도가 두 개의 국가로 분열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남북연합의 성격을 모호한 상태로 정립해 놓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참 이렇다라고 얘기하기에는 특수한 상황이 우리 한반도 가운데는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갈등들이 다른 나라하고는 다른 측면이 있다. 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개념 정리가 모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통일론의 기본 해설 자료는 남북연합이 국제법이나 국제정치학상의 통합유형론에 나오는 국가연합이나 연방국가의 성격을 갖지 않고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것이 국가연합과 성격이 유사함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는 통일론의 기본 해설 자료에서는 국제정치학이나 국제법에서 이야기하는 국제연합론, 연방국가론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일론에서는 강조하고 있지만 학자들은 그것은 국가연합의 성격과 유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공화연방이나 체제연합도 국가연합의 범주 내에 든다고 볼 수 있으며, 국가연합이나 연방국가는 일정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구성국 정부 또는 지방정부 간의 권한이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북연합은 미국의 연합규약하에 국가연합 형태를 기준으로 본다면 낮은 단계의 국가연합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북측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통일 방안으로서 연방제를 최초로 제시한 것은 1960년입니다. 이후 국제환경과 남북관계 및 남북한 정부 간의 작용, 반작용에 따라서 북한의 연방제 내용과 강조사항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후 북한은 1980년 기존의 통일 방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제시합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남과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게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남과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 정부를 창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거의 나오죠. 그렇죠? 둘째, 남북한 같은 수의 대표와 적당한 수의 해외 동포 대표로 연방국가의 통일 정부인 최고민족연방회의를 구성하고, 최고민족연방회의의 상설기구인 연방상설위원회는 정치, 경제, 군사를 관장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해외 동포 대표가 특별히 그리고 특이하게 강조가 되죠. 셋째, 연방정부의 지도하에 사상 및 제도가 상이한 남북의 지역정부들이 독자적으로 정책을 추진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연방제는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1민족, 1국가, 2체제, 3정부, 두 개의 지역정부를 포함해서 통일방안이라고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북측이 제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과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북한의 연방제의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를 지적할 수가 있어요. 첫째,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최종적인 통일 방안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 하나의 체제로 가기 전에 과도기적 통일 방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북한이 1960년 최초로 연방제를 제안했을 때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1973년 고려 연방제는 과도기적 통일 방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1980년 고려민주연방
공화국 안에 와서는 최종 통일안으로 제시하였지만 90년대 초반부터 다시 과도기적 통일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의 체제에 의한 하나의 국가인 완전한 통일에 대해서는 시기와 방법을 구체화시키지 않은 채 후대에게 숙제로 맡긴다는 것이었어요. 둘째로 북한이 90년대에 들어서 주장하는 연방 제안은 실질적으로는 연방보다는 연합의 성격이 강합니다. 북한은 최근의 제안에서 두 정부 두 제도를 인정할 것을 강조하며 지역 정부가 경제 문화뿐만 아니라 외교 군사권까지도 독자적으로 행사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중앙정부는 주권과 통치권이 없이 통일의 상징적인 역할만 하는 느슨한 형태의 통일정부를 의미합니다. 많이 완화가 됐죠. 네. 처음에 김일성이 주장하던 통일 방안에서 김정일로 넘어오면서 그리고 김정으로 넘어오면서 많이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셋째, 북한의 연방제는 적극적인 통일 방안이라기보다는 남한으로부터 흡수당하는 것을 방지하며 당분간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보존하겠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네, 이것은 뭐 북측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이죠. 네. 출석 체크를 해야 되겠군요. 자, 남측과 북측이 서로 인정한 각각의 통일 방안은 무엇인지 여러분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남측이 제안하고 있는 연합제와 북측이 제안하고 있는 낮은 단계 연방제의 관계와 공통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했을 때 상호 합의하에 양측의 통일 방안을 인정하고 이것에 유사성이 있음을 알고 이것 하에서 통일 방안을 논의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었죠. 남측의 안과 북측의 안의 관계를 보면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 간의 공동 선언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기됐으나 90년대 초부터 수용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1991년 김일성의 신년사를 통해서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연방공화국의 지역자치 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더 높여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문제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느슨한 연방제를 제의한 바 있어요. 이미 90년대 이런 수정 제의에 근거하여 1991년 3월 손성필 북한 대사는 주소, 그러니까는 소련에 주둔한 북한 대사는 로가초프 구소련 외무차관과의 면담에서 외교 및 군사에 관한 권한 등을 남북한 지역 정부에 부여할 수 있다고 그 당시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걔는 북한 대사가 개인적인 의견을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는 김일성의 의도를 전달한 거죠. 그렇다면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는 모두 평화적 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평화적 통일. 둘째,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는 통일의 완성 상태가 아니라 통일을 향한 과도기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과도기적. 예. 이제 단계가 필요하고 점진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1991년 김일성이 신년사를 통해
언급한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는 형식적으로 1국가를 유지하되 실제적으로 2국가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북한이 80년대 말 이후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국력 열세로 인한 북한 주도에 의한 대남 통일 전략보다는 체제 공존의 우선순위를 두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는 8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사회주의 국가들이 생존해 있었고, 그리고 북한의 경제력도 남한과 비교할 만했다고요. 그 이전에는 뭐 북한의 경제가 훨씬 높았고요. 그러나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함께 북한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그 이전엔 자신감을 갖고 강력한 통일론을 주장했다가 이제 그 이후에 전략을 수정한 거죠. 이렇게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의 공동선언을 통해 느슨한 형태의 고려 연방제를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표현한 것으로 보여요. 셋째, 북한은 수정된 연방제에서 외교권과 국방권까지도 지역정부에 맡기는 등 지역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의 중간 단계인 남북연합과 함께 구소련의 독립국가연합과 같은 국가연합의 형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넷째로,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남북 지역정부가 동등한 자격으로 중앙정부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남북한 간 통일 방안에 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한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협상 주체 문제였습니다. 북한이 협상의 주체냐, 남한이 협상의 주체냐? 네. 남한은 당국 간 대화를 통한 통일을 주장한 반면 북한은 대민족회의 등 통일선전 전선기구를 통한 통일을 주장했어요. 네.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당국 간 대화를 통한 통일 추구에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이런 내용들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제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과제는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를 요약 정리하시고 이 두 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주십시오. 11월 12일 목요일 24시까지 다음의 이메일 주소로 A4 용지 1페이지 분량으로 해서 과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를 요약 정리하시고 이 두 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십시오.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화해, 협력의 노력과 신뢰 축적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이래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결국 평화와 통일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결국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것은 화해와 협력의 노력이고 그리고 신뢰 축적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방법론 그리고 다양한 방법론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의 중심은 화해와 협력의 노력이고 신뢰 축적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긴 강의 그리고 복잡한 이론들 그리고 많은 개념들을 이해하고 소화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늘 최선을 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안녕.